자, 교재 301페이지에요.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기본적으로 특징은요.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이 하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갖추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만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청구하고, 그런데 그 하자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 권리는 제적기간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렇죠. 이게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 담보 책임이면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2번.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에 하므로 목적물이 명백한 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담보책임을 물 수 없다. 이 무과실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주의가 없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뭐에? 몰랐는데 부주의가 없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자가 누구 봐도, 즉 일반인 누구가 봐도 이거 하자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이러한 하자를 뭐라 그러냐? 명백한 하자라 그러죠. 자, 이것을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것은 과실이 있겠죠. 즉 부주의에서 있겠죠. 부주의. 그래 되면 이때는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명백한 하자에 대한 부지, 이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다. 즉 과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옳다. 3번.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를 안 날로부터니까요. 그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그래서 하자 존재를 안 날로부터 해야 되겠죠? 맞다. 4번. 불특정물의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 이 물건이 종류물일 때는 종류물 매매에서 하자 담보 책임에서는 여기는 하자라는 것이요, 후반적 하자까지 포함한다는 게 중요하죠. 하자도 포함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인도시까지 하자. 이것도 이 하자 담보 책임의 하자에 포함됩니다. 물건의 하자에. 그리고 이 하자가 있다는 것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매수인일 때만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면 해제, 손해배상 계약 해제하지 않고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죠. 이걸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인정되죠. 어디에서? 종류물 매매에서는 손해배상 계약 해제 외에도 완전물 급부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권리는 물론 이 매수인, 선임 무과실의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4번은 옳은 질문이네요. 5번. 경매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자, 물건의 하자에 관해서는 5번 질문 잘 봐두셔야 됩니다. 경매가 그랬죠. 경매시의 담보 책임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네요. 자, 31번에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하고 틀린 것만 틀린 것 보죠. 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맞습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정할 수 없다 했는데, 만약에 매수인의
매수한 사람이 선임무과실인 매수인이 거기에 하자에 동참을 해가지고 더 손해를 증폭시켰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감해야겠죠. 그래서 과실상계라는 이 법리를 여기에다가 적용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공평하죠. 그래서 이때는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 보죠. 자, 34번에 환매.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되죠.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매권이 부동산에 관한 것일 때는 매매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부기 등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34번에 1번.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환매기간 동안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요, 대금의 이자와 물건의 과실은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 해서 상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금의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고 매매 목적물의 과실이 발생했을 때 열매, 그 과실은 반할 필요가 없다. 서로 상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자, 2번. 환매 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환매가 전에 언제든지 환매가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환매 기간에 관한 이야기죠. 환매 기간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환매 기간. 그러면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고 3년을 넘지 못하는데 이 환매 기간을 당사자가 환매 약정하면서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부동산을 5년으로 간주하고요. 동산은 3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틀렸다. 3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인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나 다시 이를 1회 하나에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했는데, 자, 부동산 5년, 동산 3년 이것은 전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고 한번 정하면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갱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버리면 이 범위 안에서 정해야 되고 또 정해져 있는 그것은 다시 연장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4번.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사 표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 했는데, 자, 이게 환매권 행사하는 모습이죠.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환매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고, 두 번째, 환매 대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즉, 환매 대금을 내놓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환매권 행사는 형성권이니까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사표시는 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죠. 따라서 환매기간 내에 의사표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환매 대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면서 해야 되죠. 이때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상대방 매수인이 그 환매 대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할 필요는 없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제공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원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 5번 지문은 4번 틀렸고요. 5번 지문은 바로 환매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매수인이 상대방 환매권을 소멸시키는 법. 방법이에요. 환매권 소멸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법원을 통해서 감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인은 당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정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매도인이 자기에게 환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금액을 이 물건의 가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매도인의 채권자한테 변제해버리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잉여액이 있으면 매도인에 돌려줘버리고 당의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영원히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매권 더 이상 해석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거기에 35번에 사례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35번.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 퇴각을 하였다. 갑은 자기 토지를 을에게 이렇게 매도하면서 환매 약정을 해서 환매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매도인, 이게 토지 소유권 이렇게 가져가고 매수인 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환매 특약했다 그죠. 여기에 환매권 특약 이렇게 했습니다. 매매할 때 동시에 했다 했죠. 동시에.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환매권이 매도인 갑에게 유보 남는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죠. 1번 갑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첫 번째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재산권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죠. 인정입니다. 인정.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3년이 아니고 환매기간 부동산은 몇 년이죠? 5년 이랬죠. 당사자가 5년 범위 내에 정하면 되는데 정하지 않으면 5년으로 본다 이게 되죠. 자, 3번 을에게 소유권이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도 자, 갑의 환매 특약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아니죠. 환매권 등기를 해야 환매권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면 환매 등기 전이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3번도 틀렸죠. 자, 4번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 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렇죠. 환매권 이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환매권 자체가 처분 금지 효가 이거 없다. 즉 매수인은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매수인은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을 처분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이 매수인과 거래한 제3자 전득자죠. 여기에 매매가 이렇게 했다면 따라서 당연히 되면 이 전득자인 이 매수인은 당연히 매도인인 이 환매 의무자인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질문이에요. 자, 5번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여기에 대금의 이자와 당의 매수인이
당의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과실, 열매요. 이 두 개는 서로 상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계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로 반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 상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임의 규정을 해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따라서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배제하는 당사자 특약도 유효하다.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환매 특약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06페이지에 교환으로 가볼까요? 교환. 교환은 서로 대가적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교환이죠. 자, 교환. 이게 서로 상호간에 대가적 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약정. 이게 있으면 교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낙성 계약입니다. 그리고 분료식 계약이죠. 낙성 분료식 계약. 그리고 쌍무 계약으로서 유상 계약이죠. 그리고 일시적 계약입니다. 다만 이 교환 제도에서요, 기본적으로 그 재산권의 가치는 대등한 가치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등한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상호 재산권 넘겨주기로 하면서 그게 대등하지 못하면 금정으로 보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충해 넣는 보충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충금 제도. 그죠? 이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에 있어서 대금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적용하죠.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우리 교재는 1번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교환의 목적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 그렇습니다. 1번. 여기에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죠. 옳다. 2번. 교환은 당사자 쌍방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이전함으로써 하면요, 이러되면 요물계약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 민법은 요물계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라고요?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해야 옳죠. 따라서 이전함으로써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2번. 3번. 보충금 지급 특약이 있는 경우 그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아닙니다. 요물계약이 아니라 여전히 낙성계약입니다. 4번. 보충금에 대하여 매매 대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 아니죠. 요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대금 규정을 적용한다. 5번. 교환의 경우에는 담보청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했는데, 자, 우리는 민법상의 유상계약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매매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 매매계약 규정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죠. 이 규정이 그대로 유상계약에 적용되고, 이 유상계약은 여기도 있죠. 따라서 교환계약의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 즉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교환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5번 또 틀렸죠. 자, 거기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이 4번 문제 하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4번. 갑은 자신의 X 건물 1억 상당을
을의 Y 토지 2억 원 상당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갑, 을 사이에 교환 계약을 약정했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이게 1억 상당, 을은 Y 토지를 이것은 2억 상당이네요. 2억 상당. 그러면 이런요, 여기에 2억 상당이니까 이게 보충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충금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속했죠. 이렇게.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분료식 계약이니까요. 자, 2번.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틀렸네요. 1번, 2번은. 왜냐하면 이 보충금 지급 부분에 약정이 있죠. 이 보충금 지급은 주된 급부 채무입니다. 교환 계약의 주된 급부 채무예요. 주된 급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해제권이 발생하죠.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되었다. 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되어 버리면 교환 계약인 쌍무 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났는데 지진으로 발생됐으면 채무자 갑의 무책으로, 그렇죠?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뭐냐? 자기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잖아요. 채무자 무책 이래 되겠죠? 그럼 이때는 뭐냐? 위험 부담의 문제네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는데 보니까 지진이었잖아요. 지진이면 양 당사자 모두 쌍방의 잘못이 없죠. 지진이니까 이때는 쌍방 무책이죠. 쌍방 무책인 관계로 어떻게 해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해야 되겠죠. 채무자 위험 부담. 따라서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 대하여 을에게 뭐예요? 토지 Y 토지 이전 청구를 할 수 없죠.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되겠죠.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입니다. 따라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2번. 3번인가요? 3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3번. 그래서 갑은 을에게 Y 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건 담보 책임이죠. 교환계약에도 담보 책임 적용된다 했으니까 담보 책임을 적용해서 을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으니까. 5번. 교환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과 을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렇죠.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환계약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